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지고 오늘 거취를 표명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정 회장, 고 정주영 회장의 조카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자동차와 건설업으로 일어선 재벌기업 현대가의 일원이죠. 광주에서만 반년 새 2번의 큰 사고를 내고 회장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 찾지 못한 5명의 노동자를 포함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한때 소위 메이커 있는 아파트의 상징이던 아이파크가 이제는 숨기고 싶은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건설사로 다져온 이 회사 이미지도 추락하는 주가도 회복하는 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인천과 강원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각각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설 연휴 이전에 양자 TV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밖에 대선 후보들 한 주간의 동향 살펴보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 사이의 합병을 앞두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소진하고 세술 세부대에 담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이어서 주식시장 지난 주말 미국 증시와 이번 주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관련 제도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챙기실 것들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주주 대표 소송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를 대표해 소송을 한다. 이에 대해서 제게는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쟁점이 꽤 첨예한 모양입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 추첨해서 최신 경제도서 보내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이재명이 20억 받았다고 하는 말이 든 녹취록 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이에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평화쇼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뭐 후보 사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후보께서 그런 분들께 참 송구하다는. 이재명 후보 거는 과거에 소위 보수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뒤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비판했던 퍼주기의 전형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후보 다 경제 철학과 비전이 없다는 얘기죠.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4번째 동해상으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선 후보들은 어떤 동향을 보였을까요?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후보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주말에 인천과 강원도를 찾았다고 하는데 지역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그 새해 첫날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천 신항을 찾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 신항을 찾았었는데 지난 주말은 사실 그 반대되는 행보가 이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인천에는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인천이나 강원 모두 그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지난 한 주는 그 탄도미사일 발사라던가 안보 이슈가 좀 됐죠. 네,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라던가 안보 이슈가 불거졌던 주였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제에 방점을 찍고 그 북한을 향한 평화 메시지를 내는 그런 주말 행보를 보였고요. 인천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서 입주기업 간담회 통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했고요.
그 14조 원 규모의 정부 신년 추경안이 발표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 영상 통해서 또 조금만 했더라. 찔끔찔끔 소액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고 그 자리에 그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대폭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고 맹성규 의원이 그의 후보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부응하면서 앞으로 그 신년 추경 협상 과정에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인천에서는 인천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좀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기보다는 경선 기간에 이미 쭉 지역 공약들이 다 구체화됐었거든요. 네. 근데 인천에 온 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좀 아쉽기 때문에 그 인천의 월미도에서 이 인천 공약을 발표했는데 기존에 발표했었던 경인선 전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등 부동산 정책과 좀 연결된 공약들을 발표했고요. 사실 인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13개 지역구 중에서 11명이 소속돼 있는데 막강하네요. 네, 그 자리에 참석한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인천에서 지면 우리 인천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할 정도로 네. 사실 180여 명이라고 추산하는 범여권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송영길 대표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송영길 대표가 좀 굉장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진력하다 보니까 사실 구설수에도 오르고 실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좀 힘을 주고 싶었던 모습이었고요. 강원 지역을 찾아서는 사실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서 그 금강산 관광이라던가 평화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통일부 명칭을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사실은 야권에서는 그 매번 대선 때마다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이재명 후보의 관점을 볼 수 있었던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 지지난주입니다. 벌써 2주 전이네요. 탈모 공약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를 몰이를 했었는데 검토 단계다. 아직 네. 확실한 공약은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공약 안으로 들어온다면서요? 네, 그 뭐니 해도 신년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공약은 탈모 공약 검토였었는데 이를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확정해서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이게 기존에도 병적 탈모 치료는 이미 급여 대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능성 탈모 치료에 대해서도 비급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률이나 급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해서 탈모인들에게는 조금 환영할 수 있는 뉴스였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소소한 공약들 외에도 지난 한 주간 이재명 후보가 경제 공약이라던가 산업 공약이라던가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지만 말씀하셨던 안보 이슈들 때문에 다소 묻힌감이 있었고 그 13일에는 노원 노후 아파트 네. 단지를 방문해서 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 그 부동산으로 인한 그 서울이나 수도권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첫째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쏟아내게 하겠다. 좀 팔아라 이 얘기죠? 네네. 네. 그리고 둘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과 충수 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카드가 그 계속 언론에서는 언급됐었던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라던가 뭐 각종 그 교통시설의 지하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여야 후보들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선 앞두고도 이런 그 신규 택지에 관련한 언급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 유권자들이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선 한 50일 남았나요? 네. 네, 5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 아직도 이제 새로운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설 연휴 전에 양자 토론 하겠다.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한 건가요, 이쪽이?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가 되게 불분명해진 상황인데요. 사실 네. 양자 토론이라는 거는 후발 주자가 선두 주자에게 제안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양자 토론 제안을 계속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안이었었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는 지지율이 연말과 신년 초 들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뒤집은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토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고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 지지율 부침이라던가 배우자인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이 리스크들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치고 3자 올라오는 구도로 상황이죠. 치고 올라오는 네. 상황에서 양자 토론을 선택하게 됐기 때문에 그 설 연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새해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그 여성가족부 폐지라던가 멸공 챌린지라던가 이런 공세적인 태도를 보여서 조금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사실 짧은 메시지로 주적은 북한이라던가 그리고 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선제 타격을 언급하기도 하고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설 연휴를 앞둔 TV 토론에서 어떻게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토론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양쪽 모두 이른바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 1분 미만의 영상을 통해 공약 경쟁을 하고 있죠? 네, 그 공약들도 소소해지는 것처럼 홍보 영상들도 짧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출연하는 59초 공약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라던가 공영방송 정상화, 체육시설 소득공제 등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담겼는데 사실 내용보다 그 형식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뭐 소화제 광고를 패러디한 연기를 한다던가 좋아 빠르게 가 뭐 이런 좀 호감을 살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선대본부 내 2030 청년 보좌역들이 그 젊은 층에 호소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썼고 이를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취지였다라고 선대본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쪽도 보면 옆모습을 딱 화면에 가득 차게 찍어서 내놓았던 그 쇼츠 이런 것들 굉장히 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자 이젠 제3지대로 가볼까요? 안철수 후보가 돌연 안일화, 안플렉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새해 들어서 3자 구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그 16일 방송에 출연해서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보셨나? 안철수로 단일화라는 뜻이다.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처음 들어본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그으면서도 시중에서는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권 대표 선수로 나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를 근거하기 위해서 꺼낸 말 같은데요. 그 방송에서 그 진행자가 재차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단언할 수 있냐라고 묻자 3월 8일 전까지 단일화는 없다라고 확답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한 단일화 가능성 언급은 지속될 테지만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그 안철수 후보가 안플릭스라는 그 OTT 서비스에 착안한 그 콘텐츠 아카이브 서비스를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발언했던 유튜브 영상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찾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거와 현재의 이 단일화 이슈라던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내놓았었는지 좀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통 채널을 늘린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심상정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나흘 만에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군요. 네, 그 심상정 후보가 그 12일 밤에 돌연 선거운동 일정 전면 중단을 좀
좀 알리면서 사실 선대위 관계자들도 좀 혼란에 빠졌었고 기자들도 좀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후보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네. 심상정 후보 배우자께 한번 연락을 드려서 어떤 사정인지 좀 여쭙기도 했었는데 배우자가 심상정 후보가 집 근처에서 고심하고 있고 현명한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해서 좀 지켜봐 왔던 상황이고요. 그 사흘 만에 첫 비공개 행보로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서 그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고 오늘 아침에는 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서 이은주 의원과 함께 공식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그 국회 본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진보 정치 현실에 대한 진단이나 그 선대위 전면 쇄신 필요성 그리고 위기 타개 방안이 담길지 그 진보 유권자들뿐만 네. 아니라 중도나 보수 유권자들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나올 심상정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오후에 한번 지켜보겠고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는 충청 지역에 찾아가서 어떤 약속들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 공약을 또 내놨죠? 네, 김동연 후보가 충청권 민심 공략에 계속 나서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15일에는 대전시당과 세종시당을 창당해서 그 충청권 공약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충청은행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등 그 충청 사람들에게 조금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했고요. 그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네. 공장을 찾아서 그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나 디스플레이 사장들을 환담하고 그 초격차 기술 패권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여권에서 연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서울시장 출마 제의와 관련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요. 지금 추경 관련한 논의가 계속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 메시지 통해서는 제발 좀 솔직해지자. 선지원 후정상 방식으로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좀 다소 다른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 지키기 위해 애쓴 것은 돈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쓰기 위해서다. 지금이 그때다. 라고 해서 확장 재정 그 방침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동연 후보 입장이 다소 변한 것 같네요. 그동안은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죠. 네, 그 양당 후보의 포퓰리즘을 비판했었는데요. 김동연 후보가 보기에도 지금 상황이 확장 재정을 풀어야 될 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보겠는데 50일 남겨두고 공약이 나온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이어서 경제 뉴스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주말 동안 들어온 경제 뉴스 다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병을 앞두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뉴스인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그 코로나19 여파로 사실 국제선 탑승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해서 이를 소진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회계장부상 부채로 인식되는 마일리지를 청산해야 되는 양사의 입장도 고려된 판단이라고 합니다. 16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지난해 3분기 기준 2연 수익이 2조 5,529억 원이었는데 2연 수익이라는 건 최초 매출 거래 시점에 마일리지 금액을 수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추후 마일리지 소진 때 인식되는 수익을 뜻한다고 해서요. 이 2연 수익 금액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조 원이 넘게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 네, 근데 1년 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유동성 2연 수익은 6,113억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네요. 1년 안에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게. 네,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마트에서 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 마일리지 1,400포인트당
10,000원의 바우처를 발급해서 1일 1회 사용할 수 있게 했었고요. 지난해부터는 마일리지 600포인트로 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이연 수익이 9,112억 원 정도였는데 그 2,800포인트 정도를 차감하면 이마트에서 2만 원 할인이 되고요. 지난해에는 비스타 워커힐 서울 숙박 패키지를 마일리지로 판매하기도 했고 마일리지 사용몰에서 삼성전자 가전제품도 마일리지로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그 두 항공사의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좀 마일리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가 TV 살 만큼 쌓여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이거 빨리빨리 쓰라는 그런 얘기군요. 네, 그 웬일로 두 항공사가 지난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두 항공사의 통합을 앞두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인데 그 부채를 줄이면 통합 이후에 재무 안정성이 높아질 텐데 이 두 항공사의 병합될 때 그 비율이 1대1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 마일리지를 병합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병합 비율이 낮을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 그게 그 항공사 합병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전적으로 양 항공사의 그 마일리지를 좀 소진하려는 그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병합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인수잔금 납입 이후 확정된 전망입니다. 아마 이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바꾸려고 아껴두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시아나에 이 마일리지 있으신 분들은 요 금액이 좀 된다면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이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백화점, 마트 관련해서 방역 패스 일단은 지금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른 건데요. 법원의 입장은 서울만 해제하자였는데 이게 아마 지역 간 격차 때문에 헷갈리실까 봐 일단은 전국에서 다 해제한다로 입장이 선회한 것 같습니다.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까지 이 작은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은 해제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트와 백화점이 요거 검사 안 한다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검사를 안 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아마 시설 자율로는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볼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졌군요. 네, 그래서 그 성장주들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반등하고 경기 민감주들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JP모건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고 또 12월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지표가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장 중반 이후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장중에 낙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대장주 성격인 나스닥의 경우 최근에 주가 조정에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이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말의 안도감을 제공했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도 연준의 긴축 가속화라는 불확실성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올해 4번 금리를 올릴 거다. 이게 시장의 현재까지의 중론인데 JP모건 CEO가 아니다. 6, 7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4회 금리 인상으로 컨센서스가 지금 매파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JP모건 CEO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자기는 80년대에 그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던 당시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체험해봤던 세대다. 이러면서 일종의 약간 라떼는 말이야라는 표현으로 풀어나가면서 올해 6회에서 7회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 같은 경우도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좀 냉정히 따져봐야 될 게 일단 시장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향후에 그 속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집계하는 물가 지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애틀랜타 연은에서는 탄력적인 물가와 비탄력적인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탄력적인 물가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품목들, 대표적으로 기름값이나 자동차 가격 등이 있을 거고, 비탄력적인 물가는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품목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나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과 비탄력적인 물가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과거 그 JP모건 CEO가 얘기했던 대로 70년대, 80년대 당시에는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었는데 이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탄력적, 비탄력적인 물가가 모두 동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물류 대란 및 공급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 맞물리면서 탄력적인 물가만 폭등을 하고 비탄력적인 물가는 그냥 과거의 그 역사적인 추세와 비슷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등 긴축 사이클 돌입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 가운데 급격한 정책 시차 단축 혹은 긴축 가속화에 대한 현재의 과도한 불안 국면이 저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상황 좀 봐야겠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던 금리 인상이 있었고 이번 네네. 주에 우리 증시 투자자들 어떤 거 좀 지켜보면 될까요? 예, 일단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12월 실물 경제 지표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도 미국의 계속 금융주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렇게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금 성장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금 넷플릭스가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주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18일과 19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쪽으로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증시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장 출발 어떻게 했나요? 예, 지금 코스피는 0.4%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요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같이 이제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금요일에 이어서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아파트 붕괴 사고란 악재가 발생했던 HDC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대기하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매년 새해가 되면 세제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컨대 맥주, 막걸리 올해부터 세금이 좀 올라간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이 비과세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모르고 계셨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이 싹싹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실 소확행 하면 뭐 네. 별거 있습니까? 4캔에 10,000원. 아니면 네. 탁주 한 사발. 네. 탁주까지 가면은 너무 연령층이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맥주, 막걸리 요거 세금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6일에 세법 개정 세법에 대해서 일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나왔는데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술에 매기는 세금은 이제 다양해요. 3가지인데 가격에 비례해서 매기거나 도수에 비례해서 매기거나 양에 비례해서 매기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와 탁주, 막걸리는 양에 비례해서 매기거든요. 이게 이제 용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매기기는 하는데 몇 퍼센트를 매길 것이냐 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도 오르는 구조인데 이건 당장 오르는 건 아니고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네, 일단 이게 가격이 반영이 될 거는 아마 3월 정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55.2원, 이제 작년보다 20.8원 정도 오르는 거고 막걸리는 리터당 1원. 42.9원 정도. 요거는 그렇게 크게 느낌은 없는데 500ml짜리 캔 맥주 같은 경우는 10.4원이 오르는 거죠. 이게 물가 상승률 2.5%가 반영이 된 건데 4월 1일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맥주 회사들이 가격에 반영을 한다면 한 3월쯤부터는 맥주 가격 오르는 거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아쉬운데요. 어느 틈에 사실 4캔에 10,000원 요거 많이 사라졌거든요.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고 네. 요게 명맥을 가느다랗게 유지하고 있지만 3개에 10,000원으로 조정된 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캔맥주 말고요. 예. 치킨집에서 곁들이시는 그 생맥주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생맥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세금을 20% 깎아주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요거 이유는 생맥주는 사실 캔맥주보다도 약간 더 서민적인 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용량으로 출고가 되고 여기에다가 양으로 세금을 매겨버리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올리면 굉장히 크게 이제 가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가격 인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세금 깎아주는 기간이 작년까지였는데 이것도 2023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이 됐으니까 생맥주 즐기실 분들은 2년 더 연장하셔도 되는데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세금이 안 오르더라도 덩달아 오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캔맥주 가격, 병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요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아마 자영업자들이 업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렇죠. 가시면 소비자 가격을 좀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방역 조치 이후에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네. 자, EITC라고 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요것도 바뀐다고 하는데 이거는 까다로워집니까? 조금 까다로워진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넉넉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근로를 하기는 하는데 일을 하기는 하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나라에서 조금 더 소득을 얹어드릴게요. 그래도 적은 소득이라도 일 좀 하십시오라고 이제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조금 아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월 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드렸단 얘기예요? 일부 약간이지만은 대상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예 배제를 하는 거고 이게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요건은 조금 까다로워진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마 소득이 높은데 자산이나 집안 형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대상이 됐겠습니다만 극소수였겠죠. 그렇죠. 그거보다도 임금이 낮은 분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자라는 취지로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네. 회사 다니는 사람 말고 자영업자도 대상이 되잖아요.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달라졌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번 돈을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소득이 얼마냐 이걸 판단을 할 땐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걸 곱해요. 그러니까 일부 업종에서는 이 조정률이 좀 낮아져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더 적게 번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조정률이 45%였는데 올해는 40%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0만 원을 벌더라도 작년에는 450만 원을 번 걸로 쳤는데 올해는 400만 원을 번 걸로 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년까지는 지급 대상이 아닌 그 밴드에서 벗어나신 분들도 올해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딱 이 4,500만 원 버시는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연소득 4,500만 원이신 분이 딱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종전까지는 4,500만 원에 45% 하면은 소득이 2,025만 원이에요. 그럼 2,0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은 대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40%로 간주하게 되면 소득이 1,800만 원으로 낮아져서 이분은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게 이제 농업하고 제조업 이것도 조정률이 낮아졌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 수는 있겠죠.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으니 네. 그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올라가서 아마 소득이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여기에 세금 물리는 방식도 달라진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양도 차익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이럴 때 이제 차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2023년부터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마련이 됐어요. 일단은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에 팔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샀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냐? 2023년 1월 1일 0시 기준 당시 공시된 가격과 실제 취득한 가격 중에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을 제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네. 한 개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년 1월 1일 0시에 보니까 이게 300만 원이더라. 그러면 200만 원이 뛴 거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이게 좀 가격이 빠져가지고 200만 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팔면 실제로 제가 산 건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아가지고 100만 원 차익이 벌었네요. 그렇죠. 네. 100만 원 번 셈이지만 취득가액은 1월 1일 00시에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3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00에 사서 200에 판 걸로 계산되기 때문에 손해본 걸로.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올해 말에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다. 한번 다 팔고 수익 실현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있으면 그만큼 양도세 부담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헷갈리게? 헷갈리지만은 요걸 한번 정해놓고 가야 네. 혼란은 없는 거고 그래서 취득가액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놓는 과정이 한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올해 1월 1일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세금 부과 시점이 내년이다 보니까 내년으로 좀 미뤄진 것뿐이죠. 내가 얼마에 샀다는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모두 일률적으로 한 가격에 산 걸로 간주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세금이 처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거군요. 그런 취지일 수 있죠. 그래요? 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칩니다. 제가 그래서 200만 원을 샀지만 1월 1일 공시에 만약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는 200으로.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한 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요 세제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코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같은 코인을 여러 번에 걸쳐서 살 수도 있고요. 네. 여러 종류의 코인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담고 이더리움 담고. 네. 근데 이렇게 될 때는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복잡할 텐데 일단 내년 1월 1일까지는 괜찮습니다. 1월 1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를 사건 아니면 한 개 코인을 여러 번에 나눠서 취득가액이 달라지건 간에 1월 1일 00시 기준으로 해서 높은 가격을 먼저 치고요. 그런데 내년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새롭게 기준이 생겼어요. 기존에는 선입선출법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을 예를 들어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살 수가 있잖아요. 각각 다른 가격으로. 10월에 산 거는 뭐 100만 원, 11월에 산 거는 120만 원, 뭐 12월에 산 거는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내가 지금 코인을 하나 판다라고 한다면 코인 3개 중에 먼저 산 거를 파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랬었는데 요것도 그러다 보면 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산 게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평균 내서 그러니까 3가지 코인을 언제 샀건 아니면 같은 코인을 뭐 분할해서 매수했건 간에 여지껏 취득했던 그 단가를 평균 내서 지금 처분할 때 그 평균 단가 대비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세부담은 요건 선입 선출법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덜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 네. 그런 궁리한 기색이 보이는데 이것도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왜 증시 투자자들은 이렇게 안 해줍니까?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게 불분명해요. 그렇죠. 예, 불분명한데 이것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부분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이건 디테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 단가를 계산해가지고 저기를 하긴 하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선입선출법 아니면 후입선출법 쓰는 증권사들도 있고 이건 증권사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2023년에 통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부안이 나올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아마도 그 대선 앞두고 2030을 겨냥한 여러 가지 세제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세제는 일관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해외 주식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좀 봐야겠는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뭐 2년 이상 거주 이런 요건들 있죠. 그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정말 비싼 집까지 뭐 50억, 60억짜리 초고가 주택까지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양도가액이 기존에는 9억짜리 그런데 지금은 1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걸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뭐 1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때 그 집값이 12억 원이다 그 안쪽이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럼 12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럴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차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80%까지 세율을 공제를 해주는 걸로 이 한도가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종부세 관련한 기준도 좀 바뀌고 상속 관련해서 기준이 완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가 굉장히 핫했었죠. 그런데 이 종부세 세율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주택수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2배로 뛰어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주택을 상속받게 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집이 있던 사람들은 2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뜻하지 않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기존의 기준은 2주택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하는 게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따지고 보면 상속받은 지분이 20% 이하이려면 형제가 5명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드물죠. 낮죠. 네, 아니면은 누군가 한 명이 80% 이상을 가져가야 충족이 가능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완화를 해주자라는 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상속주택을 최대 3년 내 매각하면 종부세 법상에서는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 부담이 완화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올해부터 여러 가지 연말정산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신다면 우리 김손상님께서 아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올해 그 서류 넘어가는 거 말고는 특별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사실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1년 농사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챙겨야 될 서류들만 차곡차곡 잘 생기셔서 누락 없이만 하시면 되고 또 중복 안 되게 중복돼서 괜히 더 공제받았다가 가산세 물면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는 게 오히려 절세하려다가 가산세 물지만 않아도 그게 가장 큰 절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맞벌이하는 부부들 인적공제 아이는 하나인데 양쪽으로 공제받으시면 큰일 나고요. 부모님 혹은 집에 있는 배우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챙겨보시고요. 저희 질문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대로 속속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8812님. 그제 토요일 오후 5시 25분에 근무를 하셨군요. 제 근무처로 즐겨 듣는 방송이 뭐냐며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봤는데 근무처라면 회사의 유선 전화로 전화가 왔다는 얘기죠.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말씀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저희 이 작은 정성을 모아 크게 한번 쑥쑥 자라나 보겠습니다. 6174님, 오늘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한없이 어리기만 해 보였는데 벌써 나라 지키러 간다니 대견하고 서운하기도 하네요 하셨는데 날씨 추워서 걱정하시겠습니다만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네. 국민연금의 주주 대표 소송. 이거 관련해서 말들이 많다고 하는데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뭔가요? 네, 주주 대표 소송은 뭐 기업 경영진이나 총수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업 가치를 이제 훼손했는데 회사가 이제 이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해당 경영진에게 제기한 소송을 주주 대표 소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일본처럼 일본은 이제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이 소송이 가능한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상장사 경우에는 이제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일반 법인은 1% 이상의 이제 주주들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요건이 좀 까다롭다는 말씀인데. 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슨 네네. 얘기입니까? 뭐 국민연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공적 연금이고요. 그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에요. 한 150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주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 뭐 대주주 또는 이제 주요 주주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주주 대표 소송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런 국민연금이 지난달에 이제 20-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주주 가치 훼손 관련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것과 연결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의 그 주주 대표 소송 개시 결정은 그 기금운용본부라는 곳에서 하게 됐는데 네. 이거를 이제 수탁자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기금운용본부는 이제 수익률을 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소송이나 이런 거를 좀 꺼리는 네. 그런 이제 입장인 건데 그 수탁자위원회는 수탁자 대표위원들로 이제 그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보다 이제 좀 자유롭게 이 주주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실제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꼭 하지 않아도 이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게 사실 이례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사건 때에도 도대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밝히라고 얘기를 했었고 비슷하게 비윤리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연금이 이런 액션을 취한 건 뭐 어지러울 일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 재계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계는 주주 대표 소송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이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있으면은 경영자들이 좀 창의로운 이제 경영 활동에 방해가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좀 신경 쓰게 돼서 그 주요한 경영 자원들이 낭비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기업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주들의 수익률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주 대표 소송이 주주들한테 실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주주 대표 소송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며 공적 자금을 동원해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이 뭐 소위 이른바 연기금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맥락마다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네요. 주주 대표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돼서 주주의 그 지분 가치가 떨어진다. 네네. 이 소송이 왜 시작이 될까요? 기업에서 경영진이 잘못된 문제를 벌였으니까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먹튀 논란 있는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재계의 주장도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에도 없는 반기업적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진짜 해외에서는 없는 사례인가요? 이 공적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건 사례가 드물지만 없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2012년에 미국 그 유통업체 월마트 경영진이 뇌물 공여 혐의를 이제 숨김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이제 그 발생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에서 월마트 경영진을 상대로 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절차 문제 때문에 뒤에 이제 각하가 되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제 폰티악 연금공단도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여기는 2019년 4월에 이 폰티악 공단에 1억 6천만 달러, 약 한 2천억 원 정도를 이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이미지 실추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 문제는 사실 이건 주주 대표 소송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영진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자 책임을 주주들한테로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좀 근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선후 관계를 완전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 총수,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주 대표 소송이 달갑지 않겠죠. 이게 네. 하나의 외부의 견제 장치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뭐 소송이 제기된다까지 가기도 전에 사실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빈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다 가정입니다만 뭐 거기에서는 또 일견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주 대표 소송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실상의 공익 소송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주주 대표 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이 이익이 이제 주주 개인들한테 분배되는 게 아니라 이익 전체가 회사에 귀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의 이제 명백한 불법 행위나 기업에 끼친 손해가 분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그 주주 대표 소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래서 남발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경영자들의 이제 불법적이고 부당 행위를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기업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앞서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 카카오페이 CEO의 경영진 이제 주식 먹튀 사건도 그 주주 대표 소송의 일환인 다중 대표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기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사례와 같이 경영자들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오히려 공적연금이 너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비해서 의사표현을 안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집사 역할을 해라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네네.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무엇보다 기존 모기업의 가치를 뚝 떨어뜨리게 되는 기업 마음대로 물적 분할, 이거 회사 쪼개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 제도는 하루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좀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책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6808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0112님, 오늘은 내 54번째 생일날 미역국도 못 먹고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못 드셨어요? 혹시 늦게 일어나신 건 아니죠? 오늘 저녁에 꼭 맛있는 미역국 드시고 식구들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다시 듣기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문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저희 다시 듣기 있습니다. 팟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희 프로그램 검색하셔도 보통은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오늘 방송에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 채널이 좀 헷갈리실 텐데 이 앞서 있었던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TBS FM으로 들어가시면 그 채널 안에서 저희 거 방송 다시 듣기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헷갈리신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업데이트된 날짜 순서대로 필터링을 하시면 오늘 방송부터 역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문제입니다. 기업들 이익만 대변하고 챗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균형 있게 다루려고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소비자보다 기업들의 이렇게 정리된 의견을 접할 기회가 언론이 더 많아서인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빈 구석들을 좀 채워서
낱낱이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요. 저희 내일 올게요. 발전.